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좋은 운동이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활이나 운동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 의사로서, 제가, 척추 내시경을 하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힘이 없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재활을 시켜본 경험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활을 환자분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걷고 아프지 않게 잘 걸을 수 있는지를 보면서 어떤 운동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과 시청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는 운동을 왜 할까요? 운동을 왜 할까요? 보통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들 하는데, 예니님 안녕하세요. 운동을 왜 할까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막상 우리가 운동을 왜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보고 운동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보 걷기가 좋다니까 만보를 걷기도 하고, 거꾸리가 좋다고 하니까 거꾸리를 하기도 하고, 신전을 좋다고 하니까 신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실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보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 연세 드신 분들이 나한테 필요한 운동을 하시려면 내가 운동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왜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보시면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심폐지구력과 심혈관계 내분비 기능을 잘 유지하고 근육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근육량을 심폐지구력과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운동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활동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근감소가 오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무릎을 다치거나 어딘가 수술을 해서 재활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목적은 다 다른데 운동은 남이 좋다고 하는 운동을 그냥 들어서 하시면은 잘 안 맞겠죠?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강금수 님께서 말씀 중에 "요양병원 안 가려고 늦게 가려고 운동하신다." 저는 늦게 가려고 아니라 재활을 잘하시가 평소에 관리가 잘 되게 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요양병원 안 가실 수 있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오래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말씀을 드리면은 요양병원을 안 가고 싶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석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지구력이랑 내분비 기능이랑 심혈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서 내 몸이 덜 늙어서 덜 늙게 만들어 주는 의미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내가 어디가 아픈데 누가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데 통증이 있을 땐 이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재활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보통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랑 특히 허리 중심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은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거를 환자분들이 만 보, 8,000 보, 7,000보 이렇게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대부분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논문 쓰기 좋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를 하는 거고 환자들한테 설득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운동을 볼 때는 운동의 양,
질이 같이 돼 있어야지 운동의 양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볼 때 자동차가 퍼포먼스를 볼 때 10 킬로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 킬로를 10 시간 동안 가는지 1 시간 동안 가는지에 대해서 자동차의 상태가 다른 거잖아요. 상태와 관계없이 10 킬로만 갈 수 있으면 멀쩡한 자동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1 시간 10 킬로를 가는데 10 시간이 걸리면은 그 자동차는 문제가 있는 자동차겠죠. 결국은 절대 양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운동에 대해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노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심폐지구력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혈관계, 심폐지구력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면 근력 운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심폐지구력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심폐지구력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결국 몸이 늙지 않는 길과 가장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그것만 하는 거 심폐지구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근력은 올라가시거든요. 대부분 근력은 올라가시는데 그 근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필요하다면은 근력 운동을 따로 더해 주시는 거를 제가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폐지구력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우선시하는 운동들은 생활 습관들은 보통 심혈관계나 전체적으로 내분비 기능이나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폐지구력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럼 심폐지구력 운동은 뭘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만보 걷는 것도 심폐지구력 운동이냐? 그런데 만보 걷는 거는 심폐지구력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만보를 3 시간 동안 걸으면 심폐지구력 운동은 하나도 안 되겠죠? 만보를 1 시간 동안 걸으면 상당한 정도의 심폐지구력 운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심폐지구력이란 거는 숨이 가빠져야 되고 땀이 나야 됩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는 순간 죄송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는 순간 우리 심폐 기능이 자극이 되고 숨이 좀 가빠지고 땀이 나야지 우리가 심폐지구력 운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3 시간 동안 만보를 걸으면은 숨이 거의 안 찰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노동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속도가 돼야지 심폐지구력 운동이 되려면은 '내가 숨이 차거나 땀이 나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걷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는 동안 숨이 좀 차고 땀이 좀 충분히 나는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20-30 분만 넘으시면 충분하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보를 걷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7,000 보, 8,000 보를 걷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마다 능력은 다르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시속 2 킬로로만 걸어도 숨이 차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속 5 킬로로 걸어도 숨이 별로 안 4 킬로로 걸어도 숨이 별로 안 차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럼 2 킬로 걸어서 숨이 차신 분들한테 3 킬로로 걸으라 그러면은 과한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4 킬로로 걸어야 숨이 차시는 분을 3 킬로로 걷게 되면 심폐지구력 운동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상태에 맞는 강도로 운동을 지속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걷기가 되시려면은 숨이 좀 차야 되고 숨이 좀 차야 되고 숨이 좀 차고 땀이 충분히 나야 됩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는 상태가 15 분에서 20분 이상 지속이 돼야지 유산소 운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운동하실 때 걷기 위주로 운동하고 싶고 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걸어서 숨이 안 찬다.' 그러면은 그분은 걷기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하기가 적절하지 않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걷는 걸로 내가 숨이 안 차지면은. 그리고 내가 숨이 차게 걸으려면 내가 몸을 너무 빨리 움직여야 돼서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다. 그럼 다른 운동으로 바꿔서 숨이 차실 수 있는 정도 제가 말씀드린 숨이 차는 게 도저히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차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숨은 좀 차지만 내가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숨이 차는 상태를 한 15 분에서 20분 정도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면 충분하신 거거든요. 그게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그 만보 걷기, 몇천보 걷기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건 이겁니다. 적절하게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일정 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이 지속되게 해 주는 것. 그래서 이걸 먼저 선행을 하시고요. 이걸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같이 하시면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또 드리는 말씀은, 그럼 우리가 운동을 쉽게 말하면, 저는 보통 여러분한테 운동을 설명드릴 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보통 코어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그럼 그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적인 걷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걷기가 어떻게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걸어 가지고는 숨이 차거나 땀이 충분하게 되지가 않으시는 분은 자전거나 수영이든 등산이든 다른 방법으로 숨이 차고 땀이 충분히 어느 정도 날 정도, 숨이 많이 차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행복한 표정으로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보통 이거를 한계 심박수 한 60% 정도가 되는 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걸을 때 땀이 충분히 나는 상태를 15 분에서 20분 정도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지, 보통 하시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한 10분 정도 하다 땀이 좀 날 것 같으면 보행 속도를 늘려서 땀을 식히면서 천천히 걸었다가 20-30분 더 천천히 걷다가 약간 땀이 나게 한 5분 하다가 그렇게 뭐 20-30분 또 걷고, 요렇게 하시면은 심폐 자극 효과가 훨씬 더 적고, 결국 많이 쓰면 닳거든요. 결국 많이 쓰면 닳습니다. 많이 쓰면 닳기 때문에 노동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지구력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근력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땡기는 느낌이 안 난다면은 큰 근력 운동은 아니겠죠. 보통 근육이 본격적으로, 내가 근력 운동을 했으면 근육이 과증식이 되도록 근육이 땡기는 느낌이 나게 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의미의 근력 운동은 연세 드신 분들이 진짜로 근육이 찢어지고 근육이 무거워질 때까지 운동하시는 게 과연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쪼끔 회의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령을 가지고 하셔도 좋고 벤치프레스를 하셔도 좋고 데드리프트를 하셔도 좋은데요. 그거는 건강이 아주 괜찮으신 분들이 하는 거지, 본격적인 의미의 근력 운동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걸로 커버되시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걸 하시고 근력 운동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근력 운동을 같이 쪼끔 병행해 주셨으면.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하는 근육 자체의 양을 증가시키는 의미의 근력 운동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힘을 좀 더 기른다는 거지, 근육 자체가 커지게 하시는 근력 운동은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제가 코어 운동에 대해서 쪼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 코어 운동이 뭐냐면, 제가 허리를 주로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만보 걷기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파졌다. 그럼 만보 걷기를 해서 나은 걸까요, 허리가?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병이고요. 신경이 눌리는 병인데, 내가 만보를 열심히 걸었다고 해서 신경이 안 눌리는 상태가 됐을 리가 없잖아요. 또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아요. 내가 신경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내가 만보를 걸었다고 해서 신경이 안 눌리게 될 리는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안 아파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특히 허리 통증을 잡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어떤 통증이 생기는 건 어떤 형태로든 상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딘가에 여기 피부에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안 아프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안 건드리는 겁니다, 상처가 난 데를. 무슨 연고를 바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상처를 안 비비는 상태에서 연고를 발라야겠죠, 발라도. 그러면은 내가 협착이나 디스크로 허리가 아팠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픈 허리에 힘의 변화를 줄여 줘야 됩니다. 아픈 허리에 힘의 변화를 줄여 줘야 되는데, 이게 허리의 힘의 변화를 어떻게 줄일까요? 그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달리기를 하고 뭐 플랭크를 하고 스쿼트를 하면 힘의 변화가 줄을까요? 일단 제가 쪼끔 더 두서없지만 쪼금 더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이 허리 아플 때 하시는 운동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걸 제가 보면은 뭐 플랭크도 많이 하시고요. 스쿼트 하시는 분 스쿼트까지는 안 하셔도 플랭크 많이 하시고 브릿지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신전 운동도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거보다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브릿지고 신전 운동이고 브릿지고 신전 운동이고 그리고 뭐 플랭크고 이 모든 운동들은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을 때 해야지 허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숙였다 폈다 할 때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허리뼈에 척추에 떨어지는 힘의 변화가 적어져야지 이 결국 허리 보호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인분들이 허리가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협착이 있을 때 만보 걸어서 안 아파지시는 건 대부분 뭐냐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감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만보를 걸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듭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분들이 훨씬 더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통증을 훨씬 적게 느끼거든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보를 걷게 되면은 성취감으로 통증을 적게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만보를 걷게 되면 몸에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몸에 힘도 좀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몸도 좀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그 통증을 더 적게 느끼게 되시는 거지 이 운동의 효과로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는 건 쉬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쉬다 보면은 주변의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그러니까 허리가 다쳐서 그럼 허리 압박골절이 있어서 한 2주 누워 있다 일어나려면은 저도 못 일어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왜냐하면 근육이 말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코어 근육이 고르게 힘을 나눠 갖추지 못하면서 허리뼈 자체에 힘이 왕창 집중이 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가 허리가 훨씬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코어 근육의 곡행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척추라고 보면은 척추 앞을 이렇게 싸고 있는 호흡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통형의 호흡근이 있거든요, 곡행근. 이 근육을 지속적으로 수축해서 일상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게 코어를 강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생활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허리를 안 망가뜨리고 허리 통증이 없어지게 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 조금 질문에 좀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혜니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통 걷는 게 힘들다. 계속 앉아 있으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앉아서 하는 운동이 좋을까요? 보통은 이건 두 가지 경우예요. 걷는 게 힘드신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착 때문에 허리를 피는 게 힘들어서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이면은 병원에 빨리 모시고 오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 감압술 위주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협착 때문에 못 걷게 됐는데 못 걷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몸이 늙어서 힘이 없어서 더 못 걷게 되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치료를 하다 몸에 힘이 너무 없어지기 전에 치료를 하셔야지 환자분들이 젊은 상태를 유지하시지 그러니까 협착 때문에 못 걸으시는 분을 정말 너무너무 심해질 때까지 방치하시면은 그분들의 인생이 불행해지시고 나중에 요양병원 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속 앉아만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부분은 그럼 협착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게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근감소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감소 때문에 몸의 전반적인 힘이 없어지시는 거죠. 근감소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대부분 우울증이 있으시고 뭐 내분비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당뇨 같은 게 있으셔서 당뇨가 걱정돼서 너무 안 드시다 보니 근감소가 오신 분들은 전 정말 되게 많이 보거든요. 보통 안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라도 하는 운동이 좋으신 건 맞는데요.
보통 서서 하는 운동을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체중을 싣고 하는 운동을. 앉아서 어떤 중량을 치더라도 체중을 싣고 하는 운동을 하셔야지 코어가 강해져서 몸의 흔들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힘들어서 보행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내과든 정형외과든 척추든 여러 과의 진료를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나빠지면은 처음에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협착증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허리가 아파지면은 처음에 많이 안 아픕니다. 그냥 허리가 약간 숙여졌다가 펴졌다가 숙여졌다가 펴졌다가 컨디션이 좀 나빠서 협착의 증상을 잘 못 견디면 허리가 약간 더 숙여지는 날이 있고요. 내가 컨디션이 좀 좋으면은 허리가 좀 펴져서 걸어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정도가 되시면 엉덩이가 저렸다 안 저렸다 합니다. 또 어느 정도가 되면은 다리 전체가 저렸다 안 저렸다 저렸다 안 저렸다 하거든요. 그러다 좀 더 지나면은 다리에 힘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하다가 몸이 어느 정도 한계 이상 늙어버리시게 되면 협착을 못 이길 만큼 몸이 늙어버리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드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협착 때문에 힘든 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게 몸이 늙어버리면 몸이 늙어서 아픈 문제가 같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협착은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게 수술을 해 주면은 눌리는 문제에 의한 거는 쉽게 해결이 되는 편에 가깝습니다. 근데 몸이 늙어서 몸에 힘이 없고 여러 군데가 뭐 우울증 걸리시고 근육 감소되시고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아주 서서히 걷는 양이 좀 줄어드는 거는 괜찮으신데 3 개월, 6 개월 만에 뵀는데 갑자기 보행 거리가 줄어드셨고 허리가 숙여지시고 식사량이 줄어드시고 그런 추세가 보이시면은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환자분이 활동량을 유지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신체적인 자유를 잃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걷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앉아서 운동시키시기 전에 의학적 진단을 충분히 다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후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어 뚝뚝 소리 나는 순간 통증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은요. 소리 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그냥 소리 난 아픈 것만 신경 써도 그러니까 아픈 것도 평소처럼 아픈 건 신경 안 쓰라고 말씀드려요. 연세 드시면은 뭔가 할 때 확 더 아파지는 것만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프지 않은 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 제이케 님이 질문 주셨네요. "무릎이 아프고 자꾸 앉거나 누워만 계시려고 하네요. 허리와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걸으면 무릎에 가해지던 중력이 근육을 쓰게 함으로써 안 아프고 근력도 좋아질 텐데요. 요양병원 안 가려면 건강해져야 한다는 식의 충격 요법도 쓰는데 내 맘 같지 않네요." 일단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제이케이 님한테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무릎이 아픈 사람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사람은 여러 어르신들 노인분들 경로당에서 한 10분 정도 앉았다 일어나 보시라고 하면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협착 때문이신 분들이 많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자꾸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려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안 되시고요. 다리를 되게 많이 저세요. 근데 다리를 별로 안 저시면서 자꾸 활동량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협착 때문인 경우가 많으셔서 협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이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미루시면은 자꾸 몸이 늙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허리와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걸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씀하는데 허리랑 가슴을 피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 자체가 굽어 있는데 가슴을 펴 버리면 몸이 왜곡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되게 신전 운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신전 자세가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계신 분들은 신전을 해도 그러니까
신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바른 자세는 뭐냐면은요. 코어에 힘을 주고 몸을 똑바로 세우는 자세면 충분합니다. 상체에 힘을 줘서 몸을 가슴을 뒤로 피는 순간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제 몸을 가지고 잘 보여질지 모르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워낙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슴을 피고 걸으시면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가슴을 펴서 걸었을 때 몸의 밸런스가 맞으실 수 있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코어 힘이 매우 좋으신 분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제가 이거 제 몸이 옆모습이 보이실 예 이렇게 옷이 좀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런데 보통은 저는 환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비교적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내가 똑바로 섰을 때요. 손이 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팔은 기본적으로 어깨는 몸의 중심에 비해서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게 되면 손이 주머니보다 좀 앞에 나와 있는 게 정상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섰는데 이게 손이 여기 오신 분들 있죠. 그럼 이걸 뒤로 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옆에 옆면에서 보면 보이시겠죠? 제 발보다 제 어깨가 뒤로 가 있는 겁니다. 허리를 뒤로 제키는 거면은 허리뼈가 제 머리랑 팔의 무게를 합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팔에 힘을 뺐을 때 어깨에 힘을 뺐을 때 손이 앞으로 나와 있게 이게 정상적인 자세고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버티면은 그러니까 가슴을 피시면 안 됩니다. 가슴을 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게중심이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랑 팔의 무게가 다 허리뼈에 다 떨어집니다. 허리를 훨씬 더 빨리 망가뜨리게 되고요. 이걸 이렇게 뒤로 제치고 앞으로 걸으면은 이렇게 걸어집니다. 체중이 다 허리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보통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가슴 피시면 안 됩니다. 가슴은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그럼 이게 숙여진데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코어에 힘이 강해지게 되면은요. 이 등 쪽을 필 힘이 생깁니다. 저는 비교적 등을 약간 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저는 어깨 쪽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냥 걸으면 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이 자꾸 숙이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협착 때문에 결과적으로 숙여지는 건데 협착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협착 때문에 허리는 못 펴시면서 가슴만 이렇게 펴서 걸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걸으면 허리 망가지겠죠?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으십니다. 협착 때문에 허리를 못 펴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꾸 타박을 주면은 가슴만 피세요, 엉덩이 내밀고.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지겠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가슴을 펴고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대부분 매우 안 좋은 습관이고요. 신전도 바른 자세에 필요한 건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팔에 힘을 빼는 걸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뒤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환자분들이 이게 뒤로 넘어가서 걸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코어가 좋으신 분들은 뒤로 제끼려고 뒤로 안 넘어가거든요. 저도 비교적 재활을 해서 코어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뒤로 안 넘어가는데요. 어르신분들 대부분 중에 이걸 피기만 해도 배가 나오면서 뒤로 넘어갑니다, 몸이. 이렇게 걸으면 허리가 훨씬 빨리 망가집니다. 허리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펴고 걷는 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은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배에 힘이 괜찮기 때문에 몸이 뒤로 안 넘어가거든요. 허리에 힘이 다 집중이 안 된다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해 보시면 스스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 있을 때 아랫배랑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머리랑 팔의 무게가 허리가 아니라 내 배랑 허벅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허리에 힘이 적게 떨어지겠죠? 그럼 허리가 덜 마모가 되겠죠? 허리가 덜 아프겠죠? 허리가 덜 흔들리겠죠? 내가 똑바로 섰을 때 내 몸의 체중이 아랫배랑 허벅지를 통해서 지나가게 쓰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게 코어에 대한 인지 훈련이고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상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코어를 강화하는 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코어를 언제나 인지하고 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보통 환자분들이 지도를 받고 해 보시면 이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어깨를 펴는 게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깨를 펴는 건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허리에 떨어진 힘이 체중을 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랫배랑 허벅지에 정당하게 떨어져야 될 힘들을 다 허리 뼈 쪽 뒤쪽으로 몰아버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유행하는 신전 중에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협착증의 결과로 허리가 숙여진 건데 협착증이 되신 분이 허리를 억지로 핀다고 해서 허리가 펴질까요? 절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그냥 코어를 강화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는 거고 아래 코어에 힘을 잘 줘서 배 쪽을 잘 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안 펴진 거를 등으로 팔로 피려고 하시면 펴지지가 않고요. 허리뼈가 더 많이 꺾여 버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팔을 이용한 신전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코어에 힘을 줘서 코어가 숙여지지 않게 하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느껴보셔야 되는 거여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인 장미꽃이 조아 님이 말씀 주셨네요. 노인분들도 근력 운동을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근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코어에 대한 안정화가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몸이 막 출렁출렁하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 사람 달리기 하다 허리 다치겠다. 무릎 다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셔도 좋은데 몸이 안 흔들리는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근력 운동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하고 근력 운동이 몸에 좋은 거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셔도 좋고요. 아니 제가 만오천보 걷고 만보 걷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산책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걸으면서 정서적으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만보를 걸으시는 건 좋으세요. 그 취미 활동으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건강해지는 거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이 적극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이 건강과 그게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맨날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약장수가 파는 약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걸 강조해 버리면 그게 약장수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저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근력 운동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게 있고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의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안 받는 생활 습관 이런 것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내 상태 자꾸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한계 이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한계 이상으로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김재인 님께서 질문드려요. "관절 영양제 MSM이나 콘드로이친은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환자분이 영양제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양제는 치료 효과가 없는 약들입니다. 대부분 MSN이나 콘드로이친도 다 약이 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약효가 없기 때문에 영양제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해롭진 않고. 그러니까 기전에 너무 속으시면 안 돼요. 또 줄기세포 뭐 조직을 재생하는 기전을 가진 주사를 주면은 조직 재생이 돼서 덜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기전이랑 실제 사람 몸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세요. 근데 그 기전은 광고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프롤로 치료 뭐 그러니까 기전이랑 그 효과랑은 꼭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MSM 같은 경우도 진통 소염제고 콘드로이친도 진통 소염제란 개념에서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더 맞고요. 근데 제가 영양제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MSM은 특별히 진통 소염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콘드로이친은 연골 성분을 드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까 본인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면은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영양제를 챙겨 먹지 영양제를 원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 뭔가 난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MSM 드셔도 좋고 콘드로친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챙겨 먹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안 드셔도 좋고요. 근데 저런 거 자체가 저런 거보다는 내가 달리기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하고 자세 똑바로 하고 몸에 안 행동 무리되는 행동 안 하려고 하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관절 건강에. 훨씬 더 내가 뭐 할 때 더 아프고 뭐 할 때 덜 아픈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저런 약 챙겨 먹는 거보다 영양제 챙겨 먹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도전과 재미님이 질문 주셨네요. 계단 오르기를 하루에 30분 정도 하면 심 충분한 심폐 운동이 될까요? 보통 원래 뭐 30분 정도면 충분한 심폐 운동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 숨이 차거나 충분히 땀이 날 정도의 운동량을 하시면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계단 오르기를 30분 하게 되면 계단 오르기를 제가 해 보면은 한 5 분에서 10분 안에 땀이 나기 시작할 운동 강도가 꽤 있으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계단 오르기를 하신다면은 충분한 심폐 운동이 되시는 게 맞고요. 자세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코어가 잘 안 들리게 그러니까 무릎이나 다른 데가 견뎌 주신다면은 아주 효과적인 단시간에 하는 효율적인 심폐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1 시간 하는 것보다 30 분에 이걸 달성하는 게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많이 쓰면은 결국 쓰는 양이 많으면 닳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충분한 강도로 운동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도전자 재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루에 30분 정도 심폐 운동 이 정도면은 충분하시고요. 이 정도면 근력 운동도 상당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요 정도만 하시면은 균형감 코어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한 운동 같은 것들만 쪼끔 더 신경 써 주시면 육체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해피라이프 님이 질문 주시는 "많이 걷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 손상시켜 무릎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산책을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강아지랑 산책할 때는 오래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보통은 이건 그러니까 일반화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피부를 많이 비비면 피부에 빵꾸 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피부가 비교적 상처가 안 나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가 나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 하나만 아니시면 돼요. 많이 쓰면 망가지는 건 정해져 있어요. 많이 쓰면 망가지는 건 정해져 있고요. 무조건 아껴 쓰시는 게 답입니다. 근데 그 아껴 쓰시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 내가 심폐지구력 운동이랑 내가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해 주셔야지 기능이 그리고 코어에 대한 인지 강화 운동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면은 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실 때 무릎에 시큰한 느낌 안 나시면은 산책 오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운동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무릎에 시큰한 느낌이 크지만 않으시면은 산책하는 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날리고 내가 살면서 찌드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기분이 안 나쁘고 우울하지가 않아요. 오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운동 삼아 뭔가 한계를 극복하면서 참고 많이 걷는 걸 싫어하는 거지 산책은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면은 무릎에 약간의 시큰한 느낌이 나는 건 참고 하셔도 좋은데요. 평소보다 느낌이 달라지는 시큰한 느낌이 나면 그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제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요. 내가 얼만큼 걸으면 불편한지 아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내가 30분 걸으면 아프다는 걸 아시면은요. 20 분씩 한 2-3주 걷다 보면 다시 30분 걸어도 안 아파지세요. 근데 내가 30분 걸으면 아파지는 걸 모르고 '내가 왜 아파?' 하면서 1 시간씩 한 달을 걷고 나면은 그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그런 쪽으로 바뀌신다고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얼만큼 하면 아파지는지를 아셔서 그거보다 쪼끔 적게 하시면서 운동을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은 30분 하다가 아파서 20분 2-3주 하다가 다시 또 40분, 50분, 1 시간 하게 할 수 있고 또 1 시간 하다가 내가 아파서 한 40 분씩 하다가 다시 괜찮으면은 50 분, 1 시간 이렇게 늘려가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의 몸은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내가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 무조건 퇴행성 변화는 다 있고요.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협착증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할 때 불편해지고 내가 이 불편감을 가지고 내 삶을 조절해서 적응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셔야지 이거는 안 하도 안 하고 '난 아프면 안 되니까 약 먹고 주사 맞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할 거야.'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아이고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암몬나이트 님이 질문 주셨네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추천 운동이 있을까요? 아 댁에서 하시는 거 노인분들 하시기 좋은 운동은 제가 옛날에 한 것도 인데 무릎이나 다른 데가 괜찮으면 셔플 댄스 같은 것도 괜찮으세요. 제자리에서 체중 이동을 하시는 운동이거든요.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실내 자전거도 괜찮고요. 아니면 스태퍼 가지고 오른쪽 왼쪽 체중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효과를 너무 보지 마시고요. 뭔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운동은 운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코어에 힘을 주고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맥켄지 신종 운동은 등 운동이 아닙니다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켄지 신전을 하려면 아랫배에 힘을 상당히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코어에 힘을 상당히 줄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켄지 신전 운동이 코어 강화 운동이 되게 운동을 해야지 등 근육이 강화되게 운동을 하시면 망합니다. 그냥 그건 허리 박살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효과 좋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몸을 흔들리지가 않게 코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랑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쪼끔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재활에서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안 아파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생활 습관이 뭐가 필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서 있는 거 보여드렸죠? 서 있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이게 풀리지 않게 유지가 되면서 일상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와중에도 배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앉아 있을 때 배에 힘 하나도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수술하고 진료 볼 때 허리가 아픈 거를 견디기 위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계속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강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생각 못 했을 정도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운동을 통해서 뭘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하면은 아파지니까 어디까지 하면 아파지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거보다 적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세요, 운동을 할 때. 무슨 운동을 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내가 뭐가 하면 무리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지 말아라. 저걸 하지 말아라." 자꾸 잔소리를 드리는 거지 원래는 대부분 다 자기 몸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무리가 되는지. 그럼 무리가 되지 않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운동을. 근데 만보를 걸으시는 건 대부분 환자분들이 무리가 된다는 걸 아시는데 그걸 참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리가 되는 순간을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의 기준은 숨이 차고 어느 정도 땀이 나고 언제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강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숨차고 땀이 나는 시간을 15 분에서 20분 이상만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충분히 하신 거고 아까 계단 오르기 30 분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그 정도 강도면 충분하신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아프게 하는 거는 상처 남부에 자극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무릎이 안 아프게 무릎을 재활을 예를 들면 무릎이 안 아프게 하는 운동은 뭐냐면은요. 일단 무릎이 연골이 나갔으면 안 디뎌야 됩니다. 안 디뎌 통증이 좀 적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은 양쪽 허벅지에 근육량을 비슷하게 맞추는 거지 다친 쪽의 허벅지 양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에 힘이 차이가 나면 추가적인 더 손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상 안 입은 쪽이랑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거지 단순한 강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재활이 되는 거지 단순한
우리가 헬스하면서 하는 근력 강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으로 안 아파지려는 욕심을 내시는 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근데 운동을 통해서 내 생활 습관, 아랫배에 힘을 주는 생활 습관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잘 유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통증을 내가 자극을 안 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바꿔주는 재활이 필요한 거고 생활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뭐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달리기 같은 걸 열심히 해서 코어가 너무너무 강해져서 평소에도 아랫배 힘이 저절로 쥐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운동을 정말 많이 한 사람, 정말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은 생활 습관이 영향을 받아서 저절로 바뀌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생활 습관이 저절로 바뀔 만큼 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운동은 뭐냐면은요. 자극을 안 주는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안 주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아랫배, 호흡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게 내가 힘을 잘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가 아까 서서 체중 이동하는 것들 보여드리는데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보통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게 뭐냐면은요. 보통 저 골프 어드레스 자세랑 비슷한데 이렇게 똑바로 서서요. 고관절을 굽힙니다. 그리고 팔을 쭉 늘어뜨리면은 머리랑 팔의 무게가 다 허벅지랑 아랫배 쪽에 떨어지시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체중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 보면은 아랫배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아랫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환자분들이 아랫배에 힘을 준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윗배, 아랫배, 항문까지 같이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체중 이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좋아지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호흡근은 다른 근육이랑 이렇게 가벼운 것도 이거 제가 20-30분 못 들고 있을 거거든요. 껍데기 근육은 금방 피로가 오는데요. 호흡 근육은 속근육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만 쓰면은 거의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속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육에 힘을 줘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눈 뜨고 깨어 있을 때는 허리의 흔들림을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서 허리 흔들림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겉근육이 아니고 근육 부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육 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속근육에만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 근육이 너무 강해서 이거랑 따로 힘을 못 주게 되면은 컨트롤이 더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지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들 몸이 슬림하잖아요. 근육 부자가 근육 부자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코어를 잘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근육이 강해지면 코어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연세분 드신 분들이 유산소 운동 되게 중요하시고 근력 운동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하고요. 아프신 분들 오래 살려면 이게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프신 분들은 운동으로 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쓰면 아픈지를 알아서 그 동작을 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아랫배 코어에 힘을 잘 주는 상태를 잘 유지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근본적으로 환자분들을 통증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뭐, 어, 행복한 주말 맞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